trying to call home all of my change I spent on you. Where have the times gone, baby? It's all wrong. Where are the plans we made for two? 또 무슨 어디 대학을 나왔고 그런 소개 필요 없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한한상 총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공동대표 세 분 보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청년들이 실업도 많고요. 한국 청년들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노인들도 괴롭지만은 청년들도 사실 더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괴로운 것은 그 노인들 괴로운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괴롭지만 어떻게 보면 참 그 괴로움이 희망을 잉태시키는 하나의 나는 그 엄마의 태 같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시대의 그 좌절과 고생, 방황과 고민은 그야말로 그 개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문화적인 자산, 자양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에도 청년들의 그런 고뇌가 굉장히 중요한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제 자신의 경험 이야기도 하고 뭐 이론적인 이야기는 주로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창의 교육과 이 청년의 활동, 청년 문제를 제가 아마 1시간 이내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 교육, 저는 사회학을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이 교육의 그 기능, 사회적 기능 두 가지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교육의 그 두 기능 중에 하나는 보수적인 기능인데 왜 그런가 하니 교육을 통해서 그 사회가 존속할 수 있는 어떤 그 비법이라고 할까, 그 사회가 계속 유지되는 데 필요한 메커니즘이 마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려면은 어느 사회든지 새로운 세대가 교육을 통해서 그 사회의 주도적인 가치 규범을 학습하고 사회학에서 말하는 내면화, 이 인터널리제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격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사회의 중요 문화 규범과 사회 규범을 자기 속에 내면화시킴으로써 소위 성숙한 시민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제 사회가 질서가 잡히는 것이죠.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여러분 다 대학에서 배웠겠지만, 고등학교에서 배웠겠지만 이걸 소셜리제이션, 사회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회화라고 하는 이것은 보수적인 굉장히 그 기능을 담당하죠. 어느 사회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 사회 규범에 잘 동조하는 인간, 저는 그걸 사회학적 인간, 호모 소시올로지쿠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굉장히 그 동조적인 인간을 길러냅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 교육이 그것만 있다면은 교육이 아무리 잘 돼봐야 사회 발전 못합니다. 그런 기능만 잘하면은 사회는 그저 그 질서는 잘 지킬지 몰라도 새로운 걸 차고 나가는, 역사를 변혁시키는 그런 기능은 못하죠. 그래서 교육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이게 진보적 기능, 이것은 혁파하는 브레이크스루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항상 교육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젊은이들은 교육을 통해서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하니까 자기 부모 세대하고 갈등하는 것이죠. 교육 그 자체가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가치를 내가 내면화해서 질서에 순종하는 인간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지금 기존의 것이 뭔가 잘못됐다, 이거 바꿔야 한다, 더 좋은 것으로 대체해야 된다,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게 이제 제가 그 서울대학 교수로 있을 때부터 창발적 사고죠. 근데 제가 창발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서울대학 교수 때부터 그렇게 그 말을 쓰고 글도 쓰는데, 제가 2001년 그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교육부총리, 초대 부총리 됐단 말이에요. 교육부총리에서
창발적 인간 기르겠다 그랬는데 창발적이 북한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을 총책임 맡은 총수가 저렇게 북한에 쓰는 용어를 써서 이 사상이 불온하다 이래서 뭐 사설에도 쓰고 근데 교총에서 문제를 삼아가지고서 제가 국회에 가서 굉장히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창발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인 발상인데 이게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조선일보의 조선이라는 것은 북한의 국호니까 당장 그거부터 뜯어고쳐야죠. 지금 내가 자연이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교육부 총리가 되니까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만은 그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발상 이거 없으면 그 사회는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최윤준 교수께서 저한테 이 강의를 부탁하면서 창의교육과 청년 활동했을 때 이 제목이 참 좋다. 사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두 가지 기능 다 있어야 되지만은 이 창발적 사고를 하고 행동하는 실험을 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욕구 이거는 또 교육을 통해서 오거든요. 이것을 제가 좀 다른 식으로 말하면 말이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현상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물론의 세계입니다. 이 흑판이 없으니까 그런데 물론이란 말이 영어로는 of course인데 우리나라 말은 이 물이란 것은 아니란 말이죠. 아니다. 논한다. 논하지 말아라 이야기예요. 물론이죠 하는 말은 상식 세계의 아주 집요한 고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지 물론이죠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세계는 도전하기가 힘듭니다. 편견이 많은 여성을 남성보다도 깔보던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어느 나라든지 예나 지금이나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이런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남자가 돼야지. 왜? 여자가 되면 어려운 위기 국면에서 그 위기를 수습 못한다. 본질적으로 남자는 위기를 극복해내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50년 전 이야기하면은 여기 지금 100여 명이 계신데 그렇죠 하면 물론이죠. 거기에 대해서 논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논하면 그 불균한 거예요. 뭐 그 잘못된 놈이야. 정신병원에 갈 사람이다. 이게 물론의 세계가 강고할수록 사회 발전 못합니다. 그런데 물론의 세계를 격파하는 그 충동과 지혜와 욕구와 동기를 교육을 통해서 얻을 때 그 물론의 세계가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소위 섹시즘이라고 하는 이 물론의 세계는 지금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이제 근데 이 물론의 세계를 이거를 넘어뜨리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이걸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그 1999년에 서기 2000년을 맞기 전에 세계적으로 가장 이 독자를 많이 갖고 있는 대중 잡지가 중에 하나가 피플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피플 잡지가 1999년에 무슨 조사를 해놓으니 세계 석학들에게 이 조사를 질문을 해가지고서 지난 1000년간 그러니까 서기 999년 1000년 되기 전에 1000년 1월 달부터 1999년 12월까지 지난 1000년간 인류 역사를 발전시킨 1000년을 빛낸 역사적 인물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니까 거기 이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1등부터 10등까지는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서 때 다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불행하게도 한국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 10등 가운데 동양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근데 그게 참 왜냐하면 세계가 서구 중심으로 돌았기 때문에 특히 근대 와서 중세가 지나고 나서 이 근대 와서는 이 서구가 세상의 중심부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은 여기 나오는 10명의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몰라도요. 다 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1등이 구텐베르그입니다. 근데 구텐베르그가 1등이라고 하는 것은 난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그걸 지금 이해하게 됐어요. 이 대개 순서가 이렇습니다. 루터, 뉴턴, 셰익스피어, 콜럼버스, 다윈, 마르크스, 갈릴레오, 코페르니쿠스, 11등이 프로이트입니다.
이 11사람의 공통이 뭐냐면은 물론의 세계를 물론이죠 안 받은 사람이에요. 전부 다 물론의 세계를 거부한 거예요. 왜 사과에서 나무가 떨어지나? 아니 물론 사과가 나무에 떨어지지. 여러분 고3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다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우리 집 마당에 있는 감나무 왜 감이 왜 떨어지지? 11월 되면. 그러면요 우리나라 엄마 아빠는 저는 공부를 너무 하다가 약간 돌았나 혹은 너 약 먹었냐 이렇게 의심합니다. 한국 부모 가운데 나 별로 야 저놈이 뉴턴이 되려고 하나 이런 엄마 없습니다. 왜냐하면 11월에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 물론이죠. 물론의 세계를 거부한 사람이에요. 뉴턴은. 다윈은 갈릴레오는 그런 거죠. 이 지구가 제일 중요한 별인데 왜 지구가 중요한 별이냐? 인간이 제일 중요한 만물의 영장이니까 만물의 영장에 사는 이 지구가 이 모든 별 중에 이 왕이다 중심이라 생각하고 태양을 위시해서 모든 별들이 지구 중심으로 돈다고 하는 그 세계관에 대해서 모두가 그 당시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에게 물으면은 그렇죠. 지구 중심으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지요. 다 별들도 치죠. 그런데 아닌데 모두가 물론이죠. 그런데 갈릴레오와 코페르니쿠스는 아니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죠. 물론이죠. 다윈은 그럴까?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존엄한 존재인 것은 의식이 있다. 고기또 에르고 수메 데카르트 후예들은 우리는 사고하고 성찰할 수 있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내 존재의 이 본질이 사고의 능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고는 고기또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사고죠.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의식으로 비판적으로 사고를 한다. 고로 내가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세계에 대해서 프로이트는 아닌데 무의식인데 이런 창발적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아까 내가 무슨 어디서 들었나 밥 먹으면서 들었나. 교양은 집에 가서 배워야지 그렇게 말하는 어느 대학 이사장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집에서 배우는 교양 가지고 안 돼요. 집에서는 부모들이 말 잘 들어라, 어디가 실수하지 말아라, 줄 잘 서라, 어디가서 튀지 말아라, 이런 것 지금 부모들이 가르치지, 튀라! 이렇게 말하는, 없어요. 부모들이 학교 가서 배워야 돼요. 공교육에서 배워야죠. 그러니까 교육의 두 가지 기능 가운데 나는 개인적으로 두 기능이 다 필요합니다만은, 정말 이 창발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내가 먼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좀 그 비단에서 한번 다시 조명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왜냐하면 제가 평생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났고 평생 교육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대학 교수로 있었거든요. 제가 제 결점은 뭐냐면 제가 인류대학 나오고 인류대학에서만 교수를 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이 클 겁니다. 근데 그걸 전제로 하고 이제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서울대 교수만 하다가 또 이렇게 민주화 운동 하다가 또 이렇게 정부에 들어가서 이 국무위원으로 2번씩이나 이렇게 경험을 하고 또 대학의 총장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 교육에서 벗어나 본 적이 별로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한국 교육의 문제를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학술적으로 말하면 사회적 상승 이동의 공적인 채널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아주 쉽게 말하면은 출세하고 성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길잡이가 되고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교육이 사회적 상승 이동의 합법적인 통로인 것은 사실인데 제가 대학 때 하고 지금 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내가 대학 들어갈 때 1950년대만 하더라도 개청에서 용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었어요. 제가 서울대에 입학하고 나서 우리 과 학생들
35명인가 1학년 30명인가 다 모여서 보니까 뭐 이제 서울에 좋은 고등학교 출신들이 제일 많긴 했지만은 대개 부모들 보면은 그 별 볼 일 없는 보통 중산층이나 그 이하 밑에 서민들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온 친구들은 뭐 농촌에서 온 젊은이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아마 서울대학 학생들 보면은 그 부모들이 제일 많은 게 전문직일 겁니다. 전문직 출신이 서울대학 들어가는 것이 농민의 자식이 서울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워졌어요. 정말 아는 게 아니라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뭐가 생기는 거 아니? 이것도 말이죠.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처럼 거기도 다 대학 나와야지 다 이제 출세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런 한 대학이 그렇게 결정적으로 출세와 사회적 상승 이동에 역할을 하는 한국처럼 그렇게 한 대학이 그렇게 절대 지배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1993년 제가 이제 통일 부총리가 돼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강요에 24명의 장관급들, 장관하고 이 급들이 쭉 둘러앉았는데 제가 이렇게 이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24명의 대학 출신들을 내가 보니까 50% 이상이 한 대학 출신이더라고요. 내가 그걸 확인하고 이게 병이다. 병들었다. 우리 사회가 병들었다. 내가 그 대학에 나오고 그 대학 교수한 사람이지만은 어떻게 해서 소위 국무위원회 50% 이상이 한 대학 출신이냐. 아니 한국에 대학이 5개 있으면은 그 5분의 1이니까 괜찮은데요. 그때도 대학은 100개가 넘었습니다. 지금은 200개가 넘고요. 어떻게 해서 한 대학 출신이 그 나라의 강요의 50% 이상을 차지하느냐. 이건 병들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다른 대학, 소위 각 나라에 다 유명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서울대학 같이 이렇게 그런 대학이 있는데 과연 그런가. 미국 같은 데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는 중앙정부에 이 과장급 이상 관료들의 대학 출신별로 보면은 하버드 1등 아닙니다. 거기 조지 워싱턴, 조지 타운 대학이 거기 있어서 야간 대학원도 가고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조지 타운 출신들 더 많습니다. 아이비리그 출신들 평균 5% 넘을까? 우리는 강요의 50%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자식을 우리 아들과 딸을 출세시키려면은 그 대학 보내야겠다. 그래서요 실제로 지금은 수가 줄었지만 지금 고3 학생들이 한 50만 됩니까? 60만 됩니까? 5, 60만 고3 학생들이 한 줄로 쫙 서서 서울대학이 5,000명 같으면 5,000명 데려가고 그 다음 스카이 대학 두 대학이 또 몇천 명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먹어서 대학이 서열화되죠. 서울대학 보낸 비율에 따라서 고등학교가 서열화되죠. 더 기가 막힌 것은 학교와 고등학교와 대학이 서열화되는 게 아니라 그 출신들 때문에 사회가 서열화되고요. 사회가 서열화되는 게 다 있습니다. 뭐 계층화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니까 다 되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본인 자신이 서울대학 입학했거나 혹은 떨어져서 다른 대학 갔거나 그 본인 자신이 내가 인류인간이다. 내가 이류인간이다. 내가 삼류인간이다. 하는 생각, 잘못된 생각. 내가 인류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 병든 생각입니다. 그 교만 때문에 그런 엄청난 개인적인 사회적인 값을 치러야 돼요. 소통이 잘 안 돼요. 역지사지가 잘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조직이 잘 안 움직여져요. 여기 서울대학 출신들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으면 내 이야기를 내가 서울대학 나왔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역지사지
이 역지감지, 역지식지 이 수준이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깊이 남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역지감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도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에서 가능한 겁니다. 항상 내가 잘났는데 1등인데 뭐 네가 내하고 역지사지해야지. 내가 네한테 역지사지할 필요 없다. 내가 표준이니까 따르라. 너는 비표준이고 표준을 따르라. 나는 적자고 너는 비적자니까 나를 따르라. 나는 줄이고 너는 비줄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면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그런 사람이 강요가 되면은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 교수 있을 때부터 이 서울대학이 갖고 있는 헤지모니, 서울내셔널 SNU의 헤지모니가 주는 그 사회적인 역기능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주목하고 이 학벌을 걱정하게 된 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요, 서울대가 없애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서울대가 없으면 또 서울대 같은 게 또 생겨요. 지금 이런 풍토에서는. 문제는 그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죠. 제가 하나,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할게요. 서울대학 교수로 있으면요, 입학시험, 필기시험 치고 나서 이제 구두심을 과별로 봅니다. 하루는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뭐, 구렛나루 수염이 나가지고, 뭐, 늙은, 좀 넓게 보이는 학생이 하나 와서 앉았어요. 그러니까, 자네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러니까, 아니, 뭐, 몇 살 안 됐습니다. 스물, 뭐, 이제, 뭐, 서너 됐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넓게 보여? 그러니까, 제가요, 지금 제 사수생인데, 처음 떨어져서 그 이야기 좀 해보라. 그러니까 처음 떨어지니까 뭐 부모 형제들이나 친구들이 뭐 이렇게 한 번씩 떨어지는 거는 100가지 상사요 뭐 격려를 해서 처음 떨어지고 나서 자기 기분 나쁘고 부끄러웠지만은 그래도 견딜 수가 있었다 이거죠. 2번 떨어지니까 서울대 조금 주변에 눈초리가 좀 차갑더래요. 3번 떨어지니까 차가운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어디 나가고 싶지 않고 4번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나이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몇 년간의 서울대학에서 낙방에서 느꼈던 그 아픈 그 좌절과 실망과 따돌림과 그 열등감과 이런 것이 뭉쳐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설는지 모른다 이런 설명이야. 그러면 이 구렛나루나 좀 깎고 하지. 그러니까 요번에 요번에 될 것 같으냐? 그러니까 자신 없다. 그러니까 이 깎는 것까지도 포기를 한 심정이었어요. 그때 제가 가슴이 참 아팠어요. 근데 저는 사회과 교수로서 인터뷰하고 있었지만은 내가 저 젊은이의 기백을 다 빼앗아가는 죄인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학벌이 주는 인간의 고통, 왜 꼭 서울대학 들어와야 되느냐? 부모가 원하기 때문에. 제가 이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서울대학 안에서도요, 제 강의를 듣던 법대 학생이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하도 부모가 판검사들이라 그래서 이 법대 들어왔는데 선생님, 제가 되고 싶은 것은요, 소설가예요. 나 국문과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도 부모님 판검사들이라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하여튼 고심 쳐서 부모님 효도는 기본적으로 하겠지만은 딱 하고 나서는 고시 합격되고 나서는 자기 국문과 다시 들어온다. 작가 되고 싶다.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속으로 야, 노벨 문학상 하나 날라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돼요. 젊은이가.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조용하세요. 지금부터 창의력을 가지세요. 명령한다고 창의력이 절대로 안 생깁니다. 창조과학부 만들었는데 대치시로 창조 능력을 개발해라. 절대로 안 됩니다. 창조는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자기의 엉터리같이 취급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과감하게 해야 돼요. 엄마, 왜 사과나무에 사과 떨어지지?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질문은 바보라고 하거든. 바보라고 하는 말을 듣더라도
자기 속에 끓어오르는 이 창의력을 분출시킬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 자유가 없으면은 대학은 지식 공장이에요. 그게 제가 민중과 지식인 쓸 때 그게 그래서 쓴 거예요. 그게 78년에. 그게 뭐 학생들이 많이 읽을 줄 내가 몰랐죠. 그것도 대학에 자유가 없으면은 지식 공장일 뿐만 아니라 대학에 창의력이 없으면은 대학은 시장 바닥이에요. 시장의 원리는 자유 경쟁의 원리지만 학교의 원리는 창의력의 원리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 갖고 있다가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인류대학 보내기 위해서 전부 다 편법적으로 학원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학원 가서 학원 선생님이 더 잘 가르치는데 우리 선생님보다도 학생들이 그런 데 가서 배우고 학교 가서 졸잖아요. 제가 교육부 맡아갖고서 이렇게 일선 교육시장 이제 시절 나가니까 정말 졸더라고요. 우리 학원 선생님이 더 잘 가르치는데 그 순간 공교육은 절름발이 되는 거예요. 시장에 이 무서운 경쟁 질서가 학교까지 사교육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이 사교육을 어떻게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아직도 못하고 지난 5년간 이것이 더 심하게 되면서 결국 어떻게 그게 사교육을 통해서라도 나는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나 뭐 이런 아까 말한 코페르니쿠스나 뭐 갈릴레오나 이런 다윈적인 생각을 하도록 그런 발상을 하도록 이렇게 격려하는 사교육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교육은 공교육보다도 요령 있게 가르치는 건 요령 있게 가르치지만은 그게 무슨 창의력이 있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말이죠.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참 20대에서 이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서울대학 교수가 될 때까지 내가 받았던 교육을 생각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이 시대보다도 더 창의력 있는 교육을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서 배운 거 아닙니다. 나는 학교 밖에서 그 창의력의 그 원동력을 오히려 느꼈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잠시 하고 싶습니다. 이게 다 청년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제가 6.25 때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6.25 때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 학교 이렇게 등교하면서 또 집으로 가고 하는 그때 내가 보았던 그 비참한 광경이 뭐냐면은 내 형벌 되는 젊은이들이 해골 바가지가 돼서 귀향하면서 그 집과 집 사이에 조그마한 그 사이에 햇빛이 비추면 거기 앉아서 바들바들 떨면서 해골 바가지가 돼서 죽어가는 그 해골 행진들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국민 방위군 사건으로 인해서 그 수십만 명이 그때 징병같이 됐다가 근데 중공군이 6.25 때 들어오니까 인해 전술을 막기 위해서 이제 국민 방위군을 창설해 가지고서 그렇게 했는데 꼭대기 사람들이 다 돈 띄어먹고 해가지고서 뭐 밥도 안 주고 해가지고서 굶다시피 해서 귀한 명령하는 걸 보고 제가 어릴 때 왜 저 형들이 저렇게 죽어가야 하나 저게 원인이 뭔가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대답도 안 합니다. 답이 없어요. 그때 저런 질병을 고치는 무슨 의사가 없나? 중3, 중3, 고1, 고2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것은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의 죽음을 불러오는 질병이 저게 무슨 균일까? 사회 정치적인 균일 텐데 저걸 제거하는 무슨 직업이 뭘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대구에서 경북고등학교 다닐 때는 YMCA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하이와이 선생님이 박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때 1952년에 알버트 슈바이처가 노벨 평화상을 탔어요. 이 사람은 신학자예요. 세계적인 바하 연주가요.
역사적인 예술을 탐구한 대단한 학자인데 자기가 그때 19세기 말에 보니까 말이죠. 미국 위시에서 프랑스, 영국, 독일 이 기독교가 이 제3세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로 땅 따먹기 진출을 하면서 영토 확장을 하면서 종교를 앞세우는 걸 보고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1904년 이 슈바이처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고 이 연주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나머지 삶을 정말 가치 있게 살라 그러면은 신학 가르치기보다도 내가 의사가 돼서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다 해서 막 집안에서도 반대하고 그 대학 같은 과학 교수들 반대하고 막 하는 여러 가지 그 지식인들이 다 반대하는데도 이과대학 7년 했습니다. 근데 7년 이과대학 하고서 이제 아프리카 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해서 이제 그분이 결국은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 이야기를 YMCA 운동을 통해서 청년 YMCA 운동을 통해서 그걸 들었다고. 들었을 때 방위군 사건 때 그 형들의 모습 전쟁 직접 낙동강까지 내려갔다가 강을 못 건너고 다시 올라와서 그 고생했던 그런 거를 통해서 제가 사회 의사가 되겠구나. 고3이 되니까 어느 대학 무슨 과를 선택해야 되는데 과 선택이 자기 평생의 커리어를 그 사람 그 직업을 결정하는 것이죠. 소명을 결정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버님은 의사 되기를 원하고 어머님은 성직자가 되기를 원하고 형은 또 무슨 외교관이 되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무슨 과를 가야 할지 모르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일본 상지대학 가톨릭 상지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경제학 하시는 분인데 그 위에 경북대학 경제학과 교수 되시고 그 학과 상과대학 학장하신 분인데 말이죠. 이 어른께서 그 자네는 뭐 되고 싶으냐? 저는 소셜 닥터가 뭐 그런 거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럼 서울대학에 사회학과가 있으니까 사회학과가 있는 대학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그걸로 가라. 그래서 이제 제가 사회학과 갔는데요. 서울대학 와서 사회학과 공부해보니까 사회학이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응? 그것도 보수적인 기능을 더 강조하는 그때는 우리 데모가 없던 시대입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 무슨 수도가 이제 귀환하고 나서 고담 대학 갔으니까 뭐 전쟁의 상흔이고 그때 배고프고 참 실존주의가 그야말로 캠퍼스를 강탈할 때니까 우리는 사르트르나 까미 소설에서 감동받고 실존적인 아주 그 고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익숙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3학년 하고 이제 3학년까지 학점을 따고 군대 징집이 돼서 갔단 말이에요. 그때 군대는 우리가 갔을 때 군대 징집은 아주 뭐 대학교 다니다가 온 사람들은 막 최일선에 가서 고생만 시킬 때입니다. 정말 군대 가서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도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런 닫힌 사회 이게 이제 사회학적으로 전문용어로 토탈 인스티튜트라고 토탈 인스티튜트 전체주의적 제도 조직 이런 것이죠. 그게 나라를 포함한 큰 게 되면 토탈리테리안이즘이 되는 것이죠. 이제 히틀러라든지 스탈린 같은 극좌 그 위에 닫힌 체제 이 토탈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를테면 감옥이라든지 병원도 그렇죠. 군대라든지 그 조직 내에 있는 구성원들의 자유가 잠자는 자유, 먹는 자유, 그 침대에서 자는 자유, 그 침대까지도 스며드는 거예요. 그 조직의 권력이, 조직이 국가 같으면 국가의 권력이 부엌이나 침대나 변소까지 가는 거예요. 동독이 무너져서 나중에 이제 통일이 됐잖아요. 여러분 영화 가운데 굉장히 감동받은 영화가 자기 부인이 남편하고 둘이 사는데 하나가 다른 부부인데도 수십 년간 스파이 했다는 게 드러난 거 있죠. 전제주의라고 하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느낀 거는 토탈 인스티튜트는 이것은 내가 평생을 싸워야 할 극복해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이건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 아닙니다. 이 사회에서.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제 미국 유학 가니까, 미국 유학 갔던 그때가 1962년인데요. 내가 갔던 그 미국의 그 도시, 그 대학, 그 주변이 미국의 폭풍처럼 불어닥치는 들불처럼 전국을 번지고 세계에 번졌던 세 가지 변혁 운동의 한 중심이었어요. 그때가 여러분 기억하실, 역사책에서 배웠는지 몰라도 1960년 초부터 미국을 강타하기 시작한 게 미국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흑인들의 조직적인 민권운동이었습니다. 그 지도자가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이 흑인 목사였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 아버지가, 그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아버지가 시무했고 자기가 했던 그 교회가 있는 바로 그 도시에 갔단 말이에요. 이 민권운동이 막 생겼죠. 민권운동이 생길 때 또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또 미국을 또 강타했던 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이 뉴 레프트 운동과 소위 카운트 컬처, 이 대항 운동, 청년 문화 운동, 이것이 이제 요번에 불꽃처럼 번졌어요. 그때 저는 굉장히 그때 많이 보았던 광경, 또 사진에서 그게 이제 이 잡혔던 광경이 뭐냐면은, 그때 대학생들은, 미국 대학생들은요, 징집, 월남전쟁 징집 받으면은 그걸 학생들 앞에서 소곡을 했어요. 그게 데모야. 그 소곡 하나에는 잡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학교의 움직임에 대해서 연방군이 총칼을 들고 제재할 때 굉장히 쇼크한 사진이 뭐냐면은, 그 총 끝에 대검을 달았잖아요. 뾰족한 총검을 딱 영장 소곡하는 그 자리에 못 가도록 하면은 어느 여학생이 확 가슴을 젖히고 여자의 가장 아름다운 몸에 그 부드러움, 그 부분하고 총칼하고 탁 마주치면서 그 여학생이 꽃을 오른손을 들고 This is flower power. 이게 꽃의 힘이다. 그 상징적 힘, 쇠붙이의 날카로운 대검과 여자의 아름다운 젖꼭지가 만날 듯 하는 그 곧 장면에 그 여학생의 플라워 파워. 너희들 플라워 파워 아느냐? 꽃의 힘을 아느냐? 세미나 시간에 그런 거 못 배우죠. 힘이란 게 무엇이 강한 건가? 대검인가? 꽃인가? 평화인가? 무력인가? 늙은이들이 그렇게 안 했어요. 젊은이들이 한 거예요. 다 젊은이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반전운동, 카운트 컬처, 민권운동이 이게 막 합쳐가지고 미국을 노도 질풍처럼 미국 사회를 강타하고 유럽을 강타할 때 그 한가운데서 나는 대학원 학생으로서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학교 안에서, 미국 대학원 안에서 무슨 그런 배운 바가, 창의력에 대해서 배운 바가 없느냐? 있습니다. 저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경험을 했는데, 나만 한 게 아니고 같이 갔던 서울대학교 수학과 석사를 하고 굉장히 머리가 좋은 미스터 차라고 있었어요. 그건 서울대학에서 그냥 수학과, 그 서울대학 수학과 그 당시는 서울대학 전체 1등도 그 수학과에서 나오기도 했어요. 굉장히 우수한 학생인데, 그 친구가 늘 내 2년 아래에 있는데 그래서 형, 내가 말이야, 형은 사회학이니까 강의 듣기 어렵지. 아주 뭐 알아듣기 힘들잖아요. 자기는 수학 시간 들어가면 환하게 다 보인대. 왜냐면 미국의 수학이 좀 떨어진대요. 우리보다도. 떨어진다가 숫자니까 영어 못 알아들어도 그거 다 알아듣는 거야. 다 알아듣고 뭐 저 정도 방정식 적어가지고 뭐 끙끙대나 뭐 이렇게 생각해. 자기 이제 그렇게 좀 교만해진 거죠. 초등학교부터 1등하고 서울대학 수학과 들어가서 1등하고 졸업할 때 1등하고 석사도 하니까 중간 시험에 자기가 서울대학 수학과 실력을 한번 과시하겠다 이런 욕심을 가졌어요. 근데 10월 중순에 시험을 딱 쳤단 말이야. 그런데 저는 14개 문제 가운데 10개밖에 못 쓰고 4개는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그때 부끄러운데 폴루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폴루션에 대한 사회적인 기능을 쓰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그때 폴루션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이 공기 오염이 있었지만 그게 사회 문제가 안 될 때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여튼 4개를 못 썼으니까 뭐 다른 거 10개 다 써도 그 다 답이 맞았다 하더라도 잘해야 C, 못하면 D, F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험 끝나고 나서 내가 우리 집에 뼈를 삶아가지고 이제 설렁탕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친구들 오나라에서 이제 먹는데 말이죠. 이 수학과 후배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형, 나 말이야 내일부터 따라 사고 서울 간다 이거야. 왜? 내 평생에 그렇게 괴롭고 자존심 상한 건 처음 겪었다. 시험 잘 쳤을 거 아니야? 한국 서울대학의 수학 실력을 세계 만방에 한번 과시하고 싶었는데 뭐 어려운 문제 나와서 잘 풀었을 거 아니야? 형 아니야. 문제가 딱 하나 나왔어. 근데 그게 문제가 수학 문제가 아니야. 이게 무슨 문제야? 그러니까 문제가 뭐고? 그러니까 discuss the significance of zero. 0의 의미에 대해서 논하라. 0의 의미를 서울대학 교수가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고 고등학교 수학선생님이 가르친 게 한 번도 없고 숫자의 가장 근원이 0인데 0의 의미가 뭔지 한 번도 배워준 거 없고 어려운 방정식 푸는 기술, 요령 이런 것만 가르쳤지 숫자가 갖고 있는 존엄한 의미에 대해서 하나도 한 번도 창의적으로 가르친 게 없어서 이걸 천 문장을 썼다가 지우고 써문을 지우다 결국 하나도 답장마다 백질 냈다.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여기 이게 무슨 수학 문제야? 형 이거 철학 문제 아니야? 철학 문제죠. 철학 문제. 이따가 문제를 내는 게 이게 뭐다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이러다가 그 내일 떠날래? 떠난다 이거야. 그 다음날 주일날 또 내 방에 왔어요. 토요일 왔는데 시끄러던 친구가 착 앉았어. 어디 안 갔어. 그러니까 형 내가 그 문제를 왜 저런 문제가 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한국에서 배운 교육이 전부 다 소용이 없다는 걸 느꼈다. 그걸 선생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 빵으로 다시 돌아가라. 영어로 다시 시작해라. 이런 뜻 같기도 하고 실제로 영이 갖고 있는 수학적인 기능이 굉장하다는 걸 자기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느 숫자에다가 0으로 나누면 무한대가 되고 어느 숫자에다가 0을 곱하면 전부 다 지로가 되고 그 지로가 갖고 있는 그 수학적인 파워가 굉장할 뿐만 아니라 그 종교적인 파워, 자기를 비워내는 힘 뭐 이런 게 굉장히 있는데 한 번도 그 소주가 지혜와 가치를 안 가르쳤다. 형 우리 서울대학에서 헛부었다. 그 친구가 그 고백할 때 내가 이런 고백을 같이 했습니다. 내가 말이야 사실 나도 자존심에서 말 안 했는데 내 뷰로크라시 관료제 세미나 들어가서 내가 30분 이 리포트 할 때 이 관료제에 대해서 막스 베반은 어떻게 말하고 두르카이머는 어떻게 말하고 누구는 뭐 진메는 어떻게 말하고 고전적인 학자들의 이야기를 정리를 잘해가지고 서울대학에서만 막 A+ 받을 수 있는 거를 해가지고 내가 발표를 턱 했는데 선생이라는 사람이 다리를 책상 끈으로 턱 얹어놓고 뚝 듣다가 잘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래 알았어. 근데 what is your idea? What is your own idea? 네 자신의 생각이 뭐냐? 뷰로크라시에 대한 네 생각이 뭐냐? 그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정직할 수밖에 없잖아요. I don't have my own idea. 그래서 세계적인 수사에 다 모아서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학부 때나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는 거고 너 대학원 왔으면 네 자신의 생각이 뭐냐를 이야기해야지 왜 딴 사람이 이야기한 거를 정리해가지고 하느냐. 서울대학 그렇게 가르쳤느냐? 서울대학은요 교과서에 나오는 대답을 해야지 점수를 받지 교과서 밖에 있는 이야기 하다가는 내 생각 이야기하다가 빵점이요. 여기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 자기 생각 이야기해서 점수 A 받은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청소년들의 길을 그렇게 끄면 안 돼요. 그럼 뉴턴이 안 나오는 거지. 큐리 부인이 안 나오는 거지. 아인슈타인이 안 나오는 거죠. 다윈이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창발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청년의 미래를 밝게 열어주는 문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사회를 건전하게 만드는 힘이다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대학원에서 느낀 겁니다. 제일 첫 그 로직 오브 사이언스 그 시간에 하신 그 선생님 말씀, 너희들이 이때까지 배운 거를 learn의 유엔 붙으면 탈학습이야. 여러분들 탈학습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탈학습하다가 꼴찌 저희 낙제해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에 이제 제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3년 동안 교수하다가 이제 1970년 이제 서울대학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캠퍼스가 상아탑이 아니고, 상아탑이란 말은 말이에요. 자유롭게 사고하고 헛소리 해도 괜찮다는 게 상아탑에 쉽게 말하면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하더라도 그 가치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게 상아탑입니다. 내가 그 텔레비전, 여러분 혹시 내가 지난 일요일날 내가 텔레비전 자서전 거기서 이야기한 거 보셨는지 몰라도 딱 서울대 가고 보니까 물리대 내 모교 교정에 가니까 밑바닥에다가 흰 뺑기로 지울 수도 없는 그 썼는데 중앙적 모호를 해체하라. 무시무시한 이야기. 소름 착 끼치더라고요. 야, 이게 상아탑이 아니고 일선 전투장 같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했어요. 야, 내 제자들이 어떻게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서 데카르트 같은 사고를 하고 스피노자 같은 사고를 하고 참 켈게골 같은 그런 실존적인 고뇌를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내가 참 힘든 데 왔구나. 그런 느낌을 제가 다 말할 수가 없죠. 다만 한 가지 내가 대학 총장할 때 느꼈던 거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그 사립대학의 총장을 3번 했는데요. 그 사립대학이 참 골치 아픈 문제가 많아가지고 막 수습할 단계 아주 나서지도 않고 하여튼 그래서 어려운 데를 3번 다 그런 대학 갔다고요. 강원도에 이제 상기대학에 갔습니다. 그건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립대학 가운데 문제가 많았던 대학이었습니다. 가서 이제 취임을 하면서 대학 큰 배움과 고등학교, 중학교, 작은 배움, 중간치기 배움과 큰 배움과 작은 배움의 차이가 뭔가 하면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지식과 인포메이션을 달달달달 외우고 하는 것이지만은 큰 배움은 그런 지식이나 인포메이션을 외우는 게 아니라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가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머리로 상대방 입장에서 보고 가슴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느끼고 그리고 상대방의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배움이 그게 큰 배움이다. 그게 대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대학의 뜻을 다시 새겨서 열심히 대학 들어와서 그래서 실험적인 생각도 하고 창의력을 가지고 해라.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 것 같아요. 내가 취임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됐을까? 비서가 아주 우락부락한 학생 총회장단이 왔다. 총장을 면담하러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각 느끼기를 내한테 이제 요구하러 왔구나. 그래서 들어라 그래라. 그래서 이제 앉았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와서 아주 쭈삣쭈삣하더라고.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안에서 흰 봉투를 탁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옳거니 저 속에는 신임 총장에게 요구하는 10가지 정도 뭐 해달라 이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뭐죠? 그러니까 총장 선생님 뜯어보십시오. 그래서 요구사항인 줄 알고 그냥 탁 뜯었어요. 딱 뜯으니까 수표 하나가 탁 나오는데 그때 1000만원짜리 수표가 탁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 큰 돈 이거 왜 나한테 가져왔지? 그러니까 이제 총학생 회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총장 선생님께서 취임사에서 큰 배움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 듣고 우리 간부들이 학교로부터 받는 봉사장학금이 간부들은 다 봉사장학금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걸 모아가지고 그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간부들보다도 더 어려운 학우들이 있는데 그 학우들에게 이 돈을 총장 선생님이 장학금으로 쓰십시오. 제가 가슴이 찡했어요. 서울대학 교수하면서 한 번도 내가 느끼지 못한 감동이에요. 그 상제대학 총장실의 문을 확 열면요, 그 유리창 너머 치악산이 보입니다. 서울대학 내 연구실 문을 열면은 관악산이 보입니다. 그때 내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치악산 밑에 인류대학이 없으나 참으로 아름다운 인류 인간이 있고, 관악산 밑에 인류대학이 있으나 그게 참 인류 인간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목으로 어제 신문 칼럼을 썼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니, 대학에 들어가서 달달달달 외워갖고서 다 암기해서 인류대학 들어가는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암기라고 하는 건 뭐냐? 암기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창의력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창의력은 뭐냐? 암기라고 하는 것은 the text, 교과서, the text, 교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머리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다시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100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창의교육은 뭐냐면 텍스트가 틀릴지도 모르는데, 온 별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이 텍스트가 잘못됐을지 모르는데 텍스트가 잘못되면 뒤집어야지. 그게 창의력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피플스의 지나치는 빛낸 모든 사람들의 공통되는 점이 텍스트를 챌린지해서 잘못되면 뒤집는 거예요. 무조건 텍스트는 진리 그 자체다 하고서 우상처럼 섬길 때 창의력이 안 생겨요. 그런데 시간이 이제 보니까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네요. 5분 내로 결론을 내지 않겠습니다. 창의교육이 없는 한국교육, 암기력을 너무 강조하는 한국교육에서 그래도요, 창의력이 학교 밖에서 움틀거리고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점심 때 되면은 그 국무위원들 네 쪽으로 나눠가지고 경제 무슨 이게 안보 뭐 그리고 교육 문화 해서 이제 점심 먹으면서 이 국무위원들하고 대통령이 이제 현안 문제를 이야기해요. 한 번은 현안 문제, 제가 팀장이었어요. 교육 문화 이 팀장이니까 요즘 한류 그러는데 한류 이게 진짜 오래 가는 거예요? 아니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대통령의 질문이 그랬어요. 그때 제가 누구든지 자신 있게 말 못하죠.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때 그 한류라고 하는 것이 저 동남아에서 돌고 있었지 일본을 상륙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제 느낌이 일본을 상륙해가지고 일본에서 그것이 먹혀 들어가면 이것은 잠시 유행이 아니고 우리 젊은이의 창조적인 끼의 열매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창조적인 끼가 학교 밖에서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여기저기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지난 10몇 년 동안 우리 사회 언론의 자유가 민주화의 물길 속에서 그만큼 이제 스며드는 거예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아까 내가 서울대학 들어왔을 때 이제 페인트 색깔로 무슨 중앙정부를 했잖아. 뭐 이런 것이 써있을 때는 내가 강의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또 이야기할 때 다방에서 이야기하면 누가 듣나 하고 돌아봐야 되고, 오늘같이 이렇게 강의할 때 이게 누가 중앙정부 요원이 여기는 없겠지만 또 뭐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야, 그 시대는. 그런데 그 공포가 사라진 이후에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 젊은이 가운데 창조력기가 발동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한테도 안 나왔을 것 같고 학교에서도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이게 번지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주체가 서울대학 출신들이 아니더라고요. 싸이가 서울대학 나왔는가? 아니죠. 창의력은 딴 데서 나옵니다. 암기를 철저하게 해서 그대로 뺏겨서 하는
그런 비창의적인 대학에서는 안 나와요. 학교에서는 안 나와요. 서울대학 출신 가운데 유명한 작가가 별로 없더라고요. 실력 있는 평론가들은 많은데 평론가는 작가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보세요. 그거 다 참 희한한 법칙이야. 근데 이런 그 한류라든지 이런 거, 제 오늘 결론은 그런 겁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미래가 있는 사회, 지금보다 앞으로 10년과 20년과 30년 후가 훨씬 더 밝고 정의롭고 평화롭고 그리고 정말 신나는 사회가 되려고 그러면 오늘 젊은이들이 비주류, 비표준, 비적자의 자리를 겁내지 않고 바로 거기에서 창의력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인류 역사를 보면요, 어느 사회를 보면요, 창의력은 주류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표준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적자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왜? 주류, 적자, 표준은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누리면 되는 것이지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By definition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최근에 작년인가 런던 장애자 올림픽 때 스티브 호킹스가 자기 자신이 가장 심각한 신체 장애자로서 그 장애자 올림픽에 기조 연설을 했어요. 그 기조 연설이 바로 포인트가 비표준이에요. 비표준이 얼마나 훌륭하다는 것. 비표준에서 새로운 것이 나온다고 하는 것. 이 장애자 올림픽을 통해서 비표준인 장애자가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강연을 했어요. 나는 여기서 내 자신의 해석을 보탠다면 이 시대에 참으로 창의력 있는 바보들이 필요해요. 바보는 정상적인 표준이나 주류나 이 적자들이 못 보는 걸 봅니다. 바보라 그러니까 무슨 진짜 무슨 스투핏가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하도록 한 대로 stay foolish. 그 스티브 잡스가 stay stupid 안 그랬어요? 그건 좀 stay stupid 같으면 넌 영원히 정말 뭐라고 둔한 놈이 되라 이런 뜻인데 foolish라고 하는 건 바보는 뭐냐면 바로 보는 사람이에요. 바보. 그리고 바로 보살피는 사람이에요. 보살펴. 밑바닥 사람의 아픔을 보살펴주는. 바로 보고 꿰뚫려 보고.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돌지 태양이 지구 중심을 안 돌아요. 그 진실을 바로 보고 그리고 그 잘못된 진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밑바닥 사람들의 고통을 바로 보살펴주는 이 시대의 비표준, 비주류, 바보 이런 사람들이 젊은이 가운데 많이 나와야지 우리 미래가 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청소년 이 포럼은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포럼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